처음으로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이게 이거 뭐지 구글에서 맞나? 구글에서 나온 논문인가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책이 이제 MLOps라는 걸 다루는 그거에 대해서 좀 논의하는 뭐 처음 나온 논문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이 그림은 이 머신러닝을 이용한 뭔가 서비스를 만든다고 하면은 그 서비스 안에 구성되는 다양한 기술적 요소들을 이렇게 쫙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뭐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일이고 그 데이터에서 뭔가 우리가 특징을 머신러닝 모델에서 사용할 특징이나 이런 데이터 유의미한 데이터 피처를 뽑아내는 것도 일이고 데이터가 유효한지도 뽑아내는 것도 일이고 뭐 실제로 뭐 머신러닝 모델이 돌아가는 그런 머신 리소스 관리도 해야 되고, 모델에 대한 성능이나 이런 거 분석도 해야 되고, 이런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이 다양한 일들에서 이 머신러닝 AI 모델에 대한 코드는 정말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 모델 개발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 주변 요소들을 다 이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야지 이 머신러닝 모델, AI 모델로 돌아가는 서비스를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사실 이런 데이터 전처리, 후처리, 그 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는 UI 이런 거 만드는 것과 더 훨씬 많은 사람이 필요한 일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MLOps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MLOps 얘기 나오기 이전에 이제 DevOps라고 해서 이제 프로그램 코드 개발을 해서 그걸 이제 다양한 사람들하고 코드를 공유하면서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 공유한 개발한 코드 다 같이 여러 명이서 이제 개발한 코드를 실제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게 이제 배포하고 뭐 이런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 파이프라인 과정들은 데브옵스라고 하는데, 그거랑 이제 똑같이, 거기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 개발 부분을 딥러닝 모델, AI 모델, 머신러닝 모델로 대체해서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MLOps라고 그러고, 그 개발이랑 좀 다르게 뭐 머신러닝 모델을 이제 개발하고, 그거를 실제로 서비스에 서빙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로 구성해서 뭐 DevOps랑 조금 구성 요소들이 다른 거죠. 그래서 뭐 크게는 이제 학습하는 파이프라인이 있고, 그러니까 머신러닝 모델, 딥러닝 모델, 뭐 AI 모델에 학습하는 파이프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 서비스에 서빙을 하는 그런 파이프라인 보통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이 학습하는 파이프라인은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도 준비해야 되고, 진짜 머신러닝 합숙 모델 합숙도 해야 되고, 뭐 합숙할 때 이 안에 이제 저번 주 발표 때도 다뤘던 것 같은데, 뭐, 이 모델을 이제 어떻게 이제 실제 웹 서빙할 때, 실제 이 서빙할 때 이 모델이, 좀 가볍거나 이런 식으로 최적화가 필요하니까 모델 자체도 그런 부분도 학습에 다 포함돼 있어야 되고, 고려가 돼 있어야 되고, 모델이 어떤 우리가 원하는 요구 서비스에 쓸 수 있을 중에 성능을 요구치를 만족하는지 성능 평가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그 모델 자체를 학습하고 뭔가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파이프라인 하나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 실제 뭔가 이 머신러닝 모델로 작동하는 서비스에 그 모델을 탑재하고 그다음에 그 모델의 입력 데이터랑 출력 데이터가 이제 그 서비스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입출력이 서비스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뭐좀 그 그냥 학습할 때랑 다른 이제 실제 리얼 서비스에서는 그 데이터 전체 후처리할 때 뭔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데이터 유형이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성능이 어떻게 바뀌는지 평가도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빙에 관련된 파이프라인, 학습에 대한 파이프라인 두 개로 크게 이제 나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에 이제 나온 내용으로는 이 장에 나온 모델 내용은 이제 MLOps를 왜 우원 형식이 도입을 했냐. 테헤란 내에서 이런 걸 테스트하고 있다는데,
얘기 아마 나온 지 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로봇으로 이제 그 음식 배달이나 그런 거, 이런 배달을 대체하겠다. 배달 기사 대신. 그래서 이런 로봇들을 컨트롤할 수, 그러니까 그 도로나 이 인도에서 얘네들이 움직이면서 배달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 서비스를, 배달 서비스를 얘가 이제 테스트하려고 해서 이제 이 배달 로봇에 들어갈 모델을 학습되고 학습시키고 모델을 또 업데이트하고 하는 이제 과정을 MLOps를 도입해갖고 쓰겠다. 그게 이제 얘들이 이거를 고민하게 된 이제 이 발단이 있고. 그다음 이제 실제 모델들은 뭐 이런 대형 이제 이제 전산실 서버가 있는 그런 데서 이제 다 모델이 훈련이 될 거고, 뭐 실제 로봇이 주변에 돌아가면서 카메라로 찍겠죠. 차도 그렇고. 그래서 이 얘가 다니는 길들에 대해서 뭐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것도 뭐 다시 서버 안에 보관돼서 모델을 뭐 업데이트 하는데 사용할 것이고. 그래서 이 이제 도로를 누비는 배달 로봇들한테 이제 실제 서버실 안에서 그 이제 훈련한 모델들을 얘네들이 배포할 거고, 얘네들을 이 모델 갖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뭐 처음에 모델에서는 뭐 사람을 인식 못했는데 뭐 업데이트 얘가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서 서버한테 보내면 서버가 그 수집한 모델 갖고 이 로봇이 더 사람을 잘 인식하게 돼서 사람이 앞에 있으면 뭐 멈추게 한다든가 아니면 돌아가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더 모델이 더 그런 걸 유연하게 행동할 수 있게 업데이트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무한 형태의 서버실 안에 있는 모델 개발한 훈련되는 그런 곳이 있을 것이고 실제 이제 필드에서 돌아가는 장치들이 탑재하고 있는 이제 얘들의 뇌에 해당하는 이제 우리는 이제 엣지 디바이스라고 이 로봇 엣지 디바이스도 있고 우리 개발한 입장에서는 이제 뭐 제슨이나 뭐 라즈베리 파이라든가 이런 이제 안에 이제 CPU에 해당하는 AP들이 들어있는 이제 하나의 싱글보드 컴퓨터 보드나 이런 애들을 이제 우리가 엣지 디바이스라고도 부를 수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모델을 훈련하고 하는 이 서버실에서는 실제로 뭐 모델 훈련하고 할 때는 엔비디아 GPU 빵빵하게 돌아가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파이터치로 뭐 모델 비전 뭐 어, 이미지 인식이나 뭐 그런 모델들을 이걸로 훈련을 할 텐데 그 데이터도 엄청 많을 거고 카메라로 찍은 고해상도 이미지 갖고 훈련을 할 테니 당연히 이제 좋은 자원들이 필요할 텐데 실제 얘를 훈련할 때는 이제 비싼 자원들을 쓰는데 얘가 이제 필드에서 로봇으로 이 모델 받아서 이제 돌아가게 하려고 하면은 이게 이제 배터리도 달려 있고 배터리 안에서 제공해주는 배터리 전력 안에서 원하는 거리까지 주행할 수 있고 하려면은 전력도 잘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전력도 조금 넣고 그 다음에 그 GPU에서 만든 GPU로 훈련한 모델들을 올려서 쓸 수 있게끔 충분한 뭐 메모리랑 뭐 그런 속도가 처리 속도가 있는 보드들이 얘 안에 뇌 안에 들어 로봇의 뇌에 해당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즘 이런 식으로 스터디하는데 제일 쉽게 하는 게 라즈베리 파이고 ROS 이런 거 로보티즘 그런 로봇 예제 터틀봇 이런 거 보면 다 저기 라즈베리 파이 기반으로 스터디하고 뭐 라즈베리 파이도 원체 많이 소스들이 있고 카메라가 학교 있는데 뭐 어쨌든 이 책에서도 그렇고 성능으로는 뭐 엔비디아 제슨 보드가 훨씬 이제 압도적으로 좋은 거죠. 가격이랑 전기랑 가격도 많이 먹고 전기도 많이 먹는 게 단점이긴 한데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앞에 장 저번 주에 그래서 이 GPU에서 훈련한 모델을 엣지 디바이스나 이런 데서 돌릴 수 있게 모델 사이즈도 줄이고 그다음에 모델 속도도 하드웨어에 특화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텐사이티나 그런 거 써갖고 모델 최적화를 하는 내용 저번 주에 했었고 어쨌든 이런 모델 최적화도 뭐 이 필드 안에 이 로봇 안에서 최적화하는 거는 사실 시간 낭비고 이 서버실 안에 뭔가 테스트 베드가 있어서 거기 안에서 이 보드에 맞춰서 모델을 최적화하겠죠.
그러려면 이 보드, 이 실제 하드웨어, 로봇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이 CPU에 해당하는 이런 엣지 디바이스 정보를 서버한테 줘야 서버실 안에서 또 가상의 이런 디바이스 만들어 놓고 이 디바이스에 맞게 업무들 최적화도 하고 막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 우한 형제들 여기서는 이제 MLOps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앞에 말한 이런 과정들을 이제 테스트하고 할 수 있게 이제 모델을 훈련하고 모델을 서빙하는 부분을 로봇에 들어갈 엣지 디바이스에 맞춰서 이제 MLOps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그래서 뭐 모델을 훈련하고 뭐 모델 변환하고 이런 내용들은 이제 에어플로우라는 이제 이런 머신러닝 MLOps 대표적인 MLOps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인데 얘를 써서 했고 실제 이제 얘네들이 이제 그 모델을 훈련하고 테스트하고 이런 거를 돌아가는 워크스테이션 이 컴퓨터 GPU 달린 컴퓨터 서버들은 이 K3S 쿠버네티스 K8에서 쿠버네티스인데 뭐 K3S는 그냥 K3S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K3S로 구성한 이런 클러스터 안에 이제 머신들에서 이제 이런 훈련하고 이런 거 하고 이 책에서 이제 K3S를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K3에서 S에서 이런 이제 이 클러스터 안에 구성하는 이런 노드들 GPU 워크스테이션도 있고 이제 앞에 말한 그 제슨 같은 엣지 디바이스도 이 클러스터 안에 이제 구성한 노드로 지정을 할 수 있어서 이런 뭐 모델을 훈련하고 이 디바이스에 대해서 모델 변환도 한 다음에 모델도 보내서 테스트도 해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런 이기종 간에도 이제 같은 클러스 안에 묶어서 이 에어플로우나 이 안에서 돌아갈 때 이 엣지 디바이스를 직접 지정을 해갖고 할 수 있는 게 K3S의 장점이라서 K3S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K3S라고 이거 꼭 쓸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사실 뭐 IP 주소만 있으면 같은 클러스한테 묶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K3S, K8S 아니어도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K8S가 이런 대규모 클러스터를 이제 관리하고 구성하는데 많이 특화되어 있는 쿠버네티스가 그런 속 프레임워크라서 그게 이제 마이너 버전, 로컬에서 돌릴 수 있는 이제 경량화 버전이 K3S를 썼다. 이제 쿠버네티스 이런 게 이제 이런 많은 대용량 서버들을 갖고 있으면 걔네들 자원을 적절히 관리해서 이렇게 뭐 로드 밸런싱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정도 해줄 수 있고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는 이제 오픈 소스고 K3S는 라이트웨이트로 만들어져 있어. 이 코어리스의 라이트웨이트 버전이다. 이 K3S를 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앞에 설명한 것처럼 이제 K3S, K8S도 똑같을 텐데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개의 컴퓨터가 한 네트워크가 묶여 있는 이런 이제 클러스터를 이제 구축해서 이게 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서는 가상의 이제 노드들로 이런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고, 만약 실제 이제 전사실 같은 데 있는 컴퓨터들이 있으면 걔네들 컴퓨터 하나에 대해서 뭐 IP 주소랑 이런 거 아니까 걔네들 하나하나 노드로 지정해서 이런 클러스터도 쿠버네티스 안에서 지정해서 쓸 수도 있고, 컴퓨터 안에서도 뭐 도커 컨테이너 여러 개 띄워놓고 각각 컨테이너별로 노드 따로 더 갖고 클러스터 구축을 할 수 있고요. 이게 뭐 그건 이제 자원에 따라서 하기 나름인 거고 실제 이 책에서도 이제 이런 이제 클러스터를 구성한 노드 중에서 뭐 에어플로우가 돌아가는 노드가 있고 그다음에 모델이 실제 훈련하고 테스트 이벨리에이션 되는 이제 GPU에 해당하는 GPU 노드가 파이터치 돌아가는 노드, 트레인 노드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제슨 같은 엣지 디바이스에 대해서 이제 모델을 이제 그 엣지 디바이스에 맞게 이제 변환하는 그런 거에 해당하는 이제 노드가 따로 하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노드 세 종류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KCLS 클러스가 구성되고 운영이 된 걸로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어플로우는 이제 아파치에서 이제 관리하는 이제 오픈 소스고 이제 머신러닝 MLOps에 해당하는 이제 그 프레임워크고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그 파이프라인을 관리하고 하는 그런 소스 오픈 소스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뭐 에어플로우를 단독으로 깔지 않고 쿠버네티스 안에서 이런 패키지 메이저 할름이라는 걸 이용해 갖고 같이 이제 뭐 APT나 염 같은 이제 패키지 매니징 하는 게 있어서 npm처럼. 그래서 이제 쿠버네티스 안에서 K3 안에서 K3S 안에서 에어플로우를 설치하게 돼 있어서 뭐 책에 이제 자세한 커맨드는 나와 있고 이 쿠버네티스 환경 안에서 이제 에어플로우까지 그냥 깔아서 썼다. 그래서 내가 뭐 에어플로우를 따로 깔아서 설정하고 이런 내용 없이 쿠버네티스 안에서 그냥 설치해서 썼고 그 앞에 말은 이제 에어플로우가 이제 파이프라인을 이제 앞에 말은 훈련 파이프라인 있고 배포 파이프라인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파이프라인들을 구성하는 거를 다그라고 이제 다이렉티드 아크릴 그래프라고 아크릴 맞나? 이게 뭐지? 그 이런 이제 다그라는 형식으로 이제 그런 파이프라인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책에는 이제 코드가 줄줄줄 써 있는데 그 이제 크게 이제 단락단락으로 나눠서 보면 뭐 트레인 어피니티, 뭐 엣지 어피니티라고 이제 명칭한 거는 이 그 파이프라인이 각각 어디서 돌아갈지 실행한 장소, 실행한 노드들을 정의하는 내용이었어 갖고 트레인 어파인에서는 이제 GPU를 사용해서 모델을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뭐 리소스라는 그 이제 키값 안에 예를 들어 그 안에 이제 GPU 자원을 몇 개 쓸지 이런 게 이제 밸류로 들어가 있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또 다른 이제 섹션으로 트레인 태스크랑 엣지 태스크라는 내용인데 트레인 태스크에서는 뭐 거기 써져 있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파이터치 뭐 1.10인가 뭐 이걸 써갖고 모델을 훈련하는 부분 그러니까 실제 트레인 어피니티 안에서 어떤 태스크가 작동할지 훈련 파이프라인에 대한 정의들이 적혀 있었죠. 그리고 엣지 태스크는 이제 엣지 어피니티에 해당하는 이제 엔비디아 제슨을 타겟팅하는 그거를 모델에 타겟팅해서 모델을 이제 텐서 RT를 통해 갖고 모델 변환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 태스크 안에 구성되어 있어서 그게 이제 다그 안에 적혀져 있고 그 다그 적은 뭐 YAML 파일인가요? 그거를 이제 그 에어플로우 안에서 파이프라인으로 입력을 해갖고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웹 GUI에 표시된다. 라고 돼 있어요. 이 책에서는 사실 에어플로우를 언급만 하고 그 자세히 사용법에 대해서는 그냥 자기들 쓴 코드 한번 띄고 올려주고 다여갖고 실 책에 나온 요 에어플로우 내용은 요게 다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 이제 MLOps 1부는 사실 끝이 났습니다. 이게 파이프라인 구축을 했다라는 걸로 끝이 났고요. 딱 30분이네요. 뭐 혹시 관련해서 얘기 더 하실 내용이 질문이나 뭐 논의하고 싶으신 내용 있으신가요?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K3S 진짜 써보신 분 계세요? K3S? 이게 어디 그 어디서 예전에 뭐 들었나? 스터디 이전에 쿠버네티스랑 막 이렇게 하실 때 뭐 깔아보시지 않았어요? 그때 막? 그때 그냥 쿠버네티스 쓰지 않았어요? 그때? K3S 쓰는 게 아니라? K8S로? 네. 네, 보니까는 K3S가 좀,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설치할 때 좀 설치가 약간 까리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잘 안 음, 깔리거나 뭐 또 음, 너무 쓸데없는 것까지 많이 깔아야 음, 돼서. 근데 보니까 K3S는 개인이 집에서 쓸 때, 음, 뭐 필요한 거 위주로 이제 간편하게 돼 있다. 설치도 엄청 쉽다. 뭐 이렇게, 음, 예, 관심이 좀 가긴 하는데, 음, 보니까는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것도 아니면 뭐 어떤 그 IoT 그런 보드 같은 거 연동해가지고 그 CI/CD 파이프라인 구축 같은 것도 쉽게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나중에 우리 그 뭐지? 온디바이스 LLM 아니 한다고 하면 이거 음, 써가지고 그 서버에서 그 파인튜닝 한 다음에 그걸 이쪽으로 옮기는 온디바이스로 옮기는 뭐 이런 식의 파이프라인 구축할 때 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음.
문제 쓰는 법을 잘 몰라. 그래서 이거 쓰는 뭐, 것도, 그때 K3S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뭐, 한 번 처음 세팅해 예, 놓으면 뭐, 그쵸. 다음부터 건드릴 일 별로 없을 거라서. 음, 이게 이제 K3S가 기본이 그 리눅스 컨테이너 기반으로 아마 돼 있어서, 음, 이제 팟맨 이런 거 쓰고, 그러니까 도커 단위로 안 쓰고, 팟 단위로 아마 예, 쓸 텐데, 팟 단위로 쓰는데, 이 책에서는 도커 옵션을 써갖고 이제 도커를 팟 대신 그러니까 리눅스 컨테이너 대신 도커 컨테이너를 쓸 수 있게 바꿔서 돼 있더라고요. 도커 컨테이너 써도 되고 최근에는 이제 저기 저는 앱테이너라고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커 컨테이너를 앱 형태로 이제 도커 컨테이너 우리가 그 도커 컨테이너 쓰면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고 이미지를 다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컨테이너로 이제 띄워갖고 그 컨테이너 안에서 이렇게 실행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미지 만들어 갖고 얘를 그냥 실행 파일 형태로 그냥 떨어뜨려 놓고 만들어 놓고 얘를 그냥 이제 일, 그냥 내가 거기다 옵션 넣고 그래 갖고 실제 컨테이너를 도커 컨테이너를 실행 파일처럼 쓸 수 있더라고요. 어, 그러면 음, 사실 뭐 이렇게 엄청 많으면 자원도 엄청 많고 돌려야 될 도커도 엄청 많고 그러면 K3에서 K8에서 쓰고 할 텐데 그렇게 한두 개만 쓰면 이런 앱테이너 같은 거를 그냥 로커에서 돌리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음, 많이 없으면. 그러면 앱테이너만 있고 에어플로우만 있으면 뭐 그냥 앱테이너에 해당하는 건 또 에어플로우 안에서 실행해서 쓰기만 하면 되고 에어플로우로 저는 관심이 있긴 한데 에어플로우 말고도 이런 MLOps에 해당하는 게 뭐 음, 쿠브 플로우도 있고 뭐 ML 플로우도 있고 옛날에 그 뭐였지 음, 도시락 벤토 음. ML인가 뭐 그런 것도 이번에 있고 한번 그래서 했었어요. 예, 잠깐 다양한 게 나왔었어요. 있어서 예. 에어플로우는 좀 다그나 그런 거 보면 약간 좀 오히려 더 복잡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영역 가면은 에어플로우 같은 거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우리 그게 개인 프로젝트는 더 그런 쉬운 소프트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써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어플로우는 너무 많이 나와서 한번 보고 가긴 해야 될 음, 것 같아요. 그럼 좋고요. 얘가 제가 저번에 우리 책 선택할 때 그래서 에어플로우도 책 선택에 올리긴 음, 했었는데 관심이 아무도 없으셔서 이게 그 책을 대상으로,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해야겠네. 아무튼 다음 그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 챕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 다음에 뭐 할지 얘기를 이제 요거 오늘 음. 발표 끝나고 얘기할 때 그때 한번 이어서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시죠. 예.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 질문이나 의견 있으세요? 방금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네, 있으시면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최성진, 최성진님? 최성진님, 최성진님, 마이크, 잠깐만요. 어, 잘 안 계시네? 접속은 안 계시는데. 뭐 애들 보면서 하고 계셔갖고, 예, 예. 아우, 계시네. 예, 들립니다, 들립니다. 네, 네, 제가 시작할까요? 네, 공유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왜 소리가 안 들리지? 목소리 잘 들리는데 제 목소리 안 들리세요? 이제 잘 들립니다. 이제 잘 네, 들립니다. 네, 죄송해요. 예. 이제 지금 제가 시작해도 되나요? 네. 예. 예. 저는 마지막 장 준비를 했고요. 앞에 친척님이 준비해 주신 내용이 대부분,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전 단계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MLOps 관련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관리가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로봇에 어떻게 이런 머신러닝 관련된 내용들을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이 내용의 골자고요. 어, 어, 그래서 이제 뭐 MLOps는 이제 신채임님이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더 이렇게 설명할 내용은 없을 것 같고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제 엣지 디바이스는 이제 클라우드에 있는 서버,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버에 관련돼서 통신되는
엣지 노드들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말단에서 이제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기들이 엣지 디바이스고요. 그래서 엣지 디바이스에서도 이제 머신러닝 AI 모델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엣지 디바이스에서도 이제 AI 모델, 이게 뇌 모양으로 된 이런 엣지 디바이스에서 AI 모델이 돌아가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AI 모델이 엣지 디바이스에서 그 클라우드에서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클라우드라는 게 통신이 끊기거나 어떤 제어가 안 되거나 업데이트가 안 해주더라도 이제 자발적으로 이 안에서 AI 모델이 돌아가게끔 하는 엣지 디바이스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온 디바이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이제 온 디바이스에서 이런 온 디바이스가 여기가 이런 일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여기서 실시간으로 엣지 디바이스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이 멈추더라도 클라우드나 엣지 노드에서의 통신이 멈추더라도 이제 그 기능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AI 인퍼런스 모델이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연 시간 없이 바로바로 대응이 가능해야 돼서 예를 들어 자율주행하는 자동차가 있을 경우에 자율주행하는 것이 이런 통신이 끊기거나 아니면 어떤 그 클라우드의 피드백이 그 때문에 받는 이 지연 시간 때문에 늦어서 대응 속도가 늦게 되면 이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엣지 디바이스에서 기본적으로 어 기본적으로 엣지 디바이스에서 인공지능 모델 인퍼런스가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걸 도와주는 게 뭐냐? 그래서 엣지 디바이스에서 이런 걸 일어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엣지 파이프라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걸 도와주는 가장 핵심적인 어, 어, 핵심적인 게 텐서 RT라는 겁니다. 그래서 텐서 RT는 이제 엔비디아가 제공한 ONNX 포맷의 모델을 GPU 하드웨어에서 인퍼런스를 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텐서 RT가 그래서 이거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한 가지 궁금한 생각이 있었는데 컴퓨터에서는 텐서 RT를 안 쓰고 그냥 쿠다를 쓰는데 왜 이거를 이제 디바이스에서는 텐서 RT를 쓸까? 그 컴퓨터에서는 그 텐서 RT가 필요가 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온 디바이스에서 그 엣지 디바이스에서는 이제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전력 소모라던가 여러 가지 그 계산 자원 속도 이런 것들 최대한 줄여서 효율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텐스 RT라는 걸 도입해서 쓴 거고요.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인퍼런스만 하는 게 아니라 훈련도 하고 다양한 워크플로우가 작동하기 때문에 이제 텐스 RT를 쓰진 않습니다. 인퍼런스에만 최적인 용이라서 어, 온 디바이스 그 엣지 디바이스에서만 이게 작동하게끔 최적화되게 하는 게 텐스 RT의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텐스 RT를 쓸 때 두 가지 기능이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컴파일러, 하나는 익스큐터. 그래서 이제 컴파일러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어, 지금 그 보통 우리가 쓰는 그 AI 개발 프로그램,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케라스 뭐 등등 이런 걸 써서 만든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거를 이제 ONNX 포맷으로 전환이 되고요. 이 전환된 것을 이건 이제 컴퓨터까지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쓰는 컴퓨터까지는 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그 아웃풋 엔진으로 전환하는 게 이제 그 전환하는 게그 텐서 RT의 최적화 부분이고요. 이 최적화 옵티마이저 여기서 표현한 텐서 RT 옵티마이저가 이제 컴파일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컴파일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GPU 아키텍처 여기에 그 온 디바이스에 그 엣지 디바이스에 꼽혀 있는 디바이스의 GPU에 최적화되도록 컴파일링을 수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엔진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엔진을 만들어 주는데 이제 그
그 뭐냐 이제 정밀도도 뭐 이렇게 좀 그 뭐냐 정수가 32비트짜리 정수 표현을 뭐 16비트로 이렇게 줄여준다든가 메모리를 최적화하게 해준다든가 이런 등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을 해서 이것들이 이제 작동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래서 플랜이라고 하는 파일로 바뀌어져서 그 엔진이 만들어집니다. 돌아갈 수 있게 우리가 쉽게 하면 뭐 C++로 짠 거를 뭐 컴파일해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뭐 바꿔준 것처럼 이런 컴파일링을 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엔진이 이제 그 기기에서 인퍼런스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추론 단계인 그, 런타임. 예, 그래서 태균님, 예, 궁금한 게 이게 예, 플랜을 만들 때 왼쪽에서 컴파일링을 할 때, 예, 예, 이게 하드웨어 뭐를 넣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뭐, 돌아가는 온 디바이스마다 하드웨어 아키텍처가 다르거나 뭐 이럴 때, 예, 예. 여기서 그거에 맞춰서 하드웨어에 최적화되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하드웨어하고 별건으로 뭔가 자바처럼 어떤 미들웨어나 어떤 중간 레이어, 추상화된 레이어에 맞춰서 그냥 거기까지만 해주는 건지, 아니면 하드웨어 아래쪽까지 다 최적화가 되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그 내용상으로 보면 이제 GPU 아키텍처에 맞게 네. 그, 꼽혀 있는 엣지 디바이스의 GPU 아키텍처에 맞게 그거에 맞게 최적화를 시켜줍니다. 특정 그래서, 하드웨어에 예, 맞게? 맞습니다. 네네, 그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어떤 방식이냐, 그것까지는 저도 모르는데, 한번 써보고 예, 싶네요. 그러면 이거, 예를 들어 뭐 예, 보드를 USB로 연결해가지고 뭐 그 프로파일 불러온 다음에 그거 예, 맞춰서 뭐 예, 최적화하고 이런 과정을 거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쓰면.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디바이스에 맞게끔 그리고 네. 인퍼런스가 최적화하게 우리가 오히려 쿠다 그거보다 더 음, 그 음. 인퍼런스 할 때 그게 아주 최적화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아, 인퍼런스 할 때 그 배치도 다 맞게 하고 뭐 뭐냐 정밀도도 좀 전에서 좀 더 아, 변환하고 이게, 뭐 계산하기에 메모리 사용도 최적화되게 뭐 레이아웃도 변경하고 뭐 이거를 전부 다 해서 아, 인퍼런스만 최적화하게 만들어줍니다. 단순히 GPU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인퍼런스에 맞게 최적화하는 예, 거군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온 예, 디바이스에서 예, 예. 직접 하는 거는 인퍼런스만 하거든요.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아, 그 인퍼런스만 하기 때문에 인퍼런스 아니고 학습은 아마 아까 여기 말한 저기 뭐 클라우드나 뭐 엣지노든지 뭐 이런 데서 아마 해줄 것 같고요. 통제랑 이런 걸 다 해줄 것 같고 이제 여기에서 학습해서 이제 실제 엣지 디바이스에서는 이렇게 인퍼런스만 해서 돌아가게끔 하는 거를 이제 최적화해 주는 게 예, 그 하드웨어의 기반으로 맞게 최적화해 주는 게 텐스 RT입니다. 그럼 예. 요 과정이 아까 앞에서 배우는 MLOps와의 전체 과정에 이게 들어가요? 그래서 MLOps에서 아까 말한 뭐 DAG 아까 말한 뭐 네, DA 대근가 뭔가 예 네. 제가 그거를 뭐 해갖고 대그에서 이렇게 만든 무언가가 해서 이걸 이제 대그가 무슨 그 에어플로우는 오케스트라고 DAG는 악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제 그 악보에 맞는 이제 어떤 아키텍처 AI 모델을 이렇게 학습한 거가 있으면 이제 그 엣지 디바이스에 그게 이제 추론 모델이 깔리게끔 하는데 이제 그 추론 모델이 여기서 이제 깔리는데 이제 최적으로 깔리게 추론하기에 가장 적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텐서 RT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머신러닝 가지고 어떤 예, 모델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평가를 해가지고 그거 업데이트 한다고 하면 예, 뭐 MLflow나 이런 뭔가 전반적인 관리를 해주는 프로그램 안에 이제 뭐 파이프라인 안에 이제 그 모델의 생성과 평가가 다 들어가서 최종 평가를 보고 이제 그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제 바꿔가면서 이제 이렇게 테스팅 해가지고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어떤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예,
예,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게 단순 방금 설명드린 거는 그 컴퓨터 내에서 다 돌아가는 거니까 하나의 전체적인 워크플로우가 하나의 구성이 되는데 이 예, 경우는 이제 엣지 디바이스가 붙잖아요, 컴퓨터 옆에. 예, 예, 그러면 이제 그거에 그 결과적으로 이제 컴퓨터에서 만든 그 결과물이 얼마만큼 성능이 좋은가를 평가를 만약에 엣지 디바이스에서 해야 한다면 실제로 예, 인퍼런싱을 엣지 디바이스에서 하는 거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근데 그게 다른가? 컴퓨터 상에서의 평가하고 엣지 디바이스 상에서의 평가가 다른지는 그것도 다른 문제이긴 한데 만약에 실질적인 평가를 엣지 디바이스에서 해야 한다면 전체적인 워크플로우 안에 방금 설명해 주신 TensorRT의 그 컴파일러와 익스큐터 이 부분이 함께 들어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얼핏 들어가지고. 제가 그것까지는 더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했고요. 근데 하지만 그 평가가 수행이 됩니다. 여기 보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 텐서, 여기 보면, 어, 여기 뭐지, 여기 있다. 여기서 텐서 RT 엔진 익스플로어, 인 텐서 EX, 이게 텐서 EX가, TR EX가 TRX. 이걸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성능 평가를 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얼마나 이게 사용량을 관련된 이런 거를 그 사용이 됐는지는 엔사이트랑 이 두 개가 이제 평가를 하긴 합니다. 예. 그게 앞단에 평가를 해서 이제 업로는 그걸 이제 어떻게 연계가 업해주는 돼서 거는 거기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저기 어디냐 모니터링은 하는구나. 클라우드 응. 가지고 이제 얼마나 이제 얘가 그걸 업데이트하고 이게 얼마나 비슷한 값인지 음. 컴파일링 된 이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체크를 하진 않았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계속 이게 감사합니다. 네. 보충을 하자면 텐설티 그 앞에 다 에어플로우 다 그 안에 보면은 어, 엣지 태스크에 보면 텐설티 모델 음. 변환하는 커맨드가 이제 그 태스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갖고 굳이 이 제슨 보드 안에서 안 하고 서버 아, 안에서 해도 되죠. 왜냐면은 내가 최적화 엣지 디바이스 정보만 있으면 되니까. 내가 이거 아, 한 몇 년 전이야? 3년 전에 한번 튜토리얼 들었었었는데, 제슨 나노 맥스웰 버전, 지금 우린 버전 말고, 옛날 제슨 나노 안에서 텐서알티 변환하는 이 실행 파일을 실행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보통 아마 이거 다 제슨 보드는 다 엔비디아가 다 제품을 제조하고 생산하니까 음, 보드에 대한 프로파일 정보가 다 있단 말이에요. 음, 그 안에 이제 GPU 칩에 대해서 AP에 대한 태그라 칩에 대한 프로파일도 다 있기 때문에 그냥 커맨드 라인의 옵션으로 어떤 하드웨어 아키텍처를 쓰는지 넣으면 그거를 이미 다 프로파일 정보가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텐서알티 이 실행 파일에서 그걸 입력받아갖고 텐서알티를 적용한 이제 모델 최적화한 버전을 이제 컨버팅을 해줘요. 그리고 실행도 돼요? 예? 실행도 돼요? 그래서 본부팅한 거? 컴퓨터에서? 제 기억에는 이거 그냥 일반 컴퓨터에서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컴퓨터에 돌려도 성능이 향상된 어, 걸 느낄 수 있는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어, 예,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제가 생각해도 이게 컴퓨터에서 어, 돌아갈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예. 우리가 엔비디아 GPU로 모델 훈련했어도 이 모델 훈련한 거를 이 텐서알티나 써갖고 이 모델 최적화를 하면은 조금 더 성능이 향상된다고 그때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컴퓨터에서 써도 되고 굳이 제스는 아니어도 그냥 일반 컴퓨터에서 써도 이득을 볼 수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때랑 지금이랑 또 GPU 세대도 많이 달라져갖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예. 하여튼 그래서, 음, 결국 엔비디아에서 다 만든 같은 칩셋이니까. 그렇죠. 걔네들은 다 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바뀐 게 네. 없어요. GPU 안에서는. 그래서 얘네들이 주어지는 프로파일 안에서 최적화할 수 있고,
어쨌든 이 뭐지, 에어플로우나 이거 말고,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이런 MLOps 비슷한 프레임워크 있던 걸 기억하거든요. 타오였나? 뭐 그런 게 있는데, 그 안에도 이 모델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게 있어서, 거기서 실제로 뭐 프루닝이나 이런 것도 오토매틱하게 된다고 예, 들었거든요. 예, 예. 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그거는 이제 이런 엣지 디바이스 아니고 정말 엔터프라이즈에서 돌아가는 모델 관련돼서 하는 거일 수도 있어서, 예, 예. 나중에 뭐 시간 되면 그거 다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MLOps 다그 안에서도 뭐 모델을 훈련하는 거를 따로 돌려도 되고, 이게 원체 일이 많기 때문에 사실 모델 MLOps 앞에 MLOps 텍 기술 뭐 저거 첫 장에 보였던 그림처럼 ML 모델 훈련 코드는 정말 한 줌 불과하고, 음, 훈련도 해야 되지만, 평가도 해야 되고, 데이터 전처리도 해야 되고, 훈련한 결과 갖고, 표현을 처리도 해도, 전처리도 해야 되고, 해야 되게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이거를 하나의 파이프라인 다 구겨 넣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딱 음, 텐서 RT 변환하는 것만 파이프라인 따로 있어도 되고, 왜냐면 우리가 말 그대로 제스 모드를 여러 종류 써. 어떤 제품은 제스 모드 나노 올인을 쓰는 경우도 있고, 나노 맥스웰 버전을 쓰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GPU 음, 아키텍처가 다르죠. 그럼 칩이 다르니까 당연히 옵티마이제이션도 다르게 하니까 커맨드도 다 바뀌겠죠. 그리고 어떤 애는 제슨인데 나노가 아니고 AGX나 NX 같은 엔터프라이즈 사이트의 개발 보드야. 어떤 데는 뭐 제슨 토르나 뭐 저기 DGX 같은 거야. 뭐 이러면은 차에 들어가는 거나 그런 거보다 더 성능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디바이스가 많아지면은 얘네들 다 따로따로 관리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파이프라인 따로따로 설정을 해서 해야 되겠죠. 한 파이프라인 안에서 이 모든 디바이스에 대해서 다 텐서할 때 변환하는 모델 다 만들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건 짝이 나름이고.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 평가도 따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사실 이 텐사이트를 변환한 모델 갖고 평가를 하는 거는 앞에 무엇이냐 앞에 저번 주에 얘기한 거에서도 나오는데, 모델을 훈련할 때 뭐 모델을 훈련한 다음에 후대하는 모델을 퀀타이제이션 해갖고 비트수 낮춰갖고 뭐 플롯 30인데 인트 8로 바꿔갖고 뭐 모델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테스트해야 되고, 그다음에 로라 같은 거 붙이는 형태나 해갖고 모델을 후에 다시 재트레이닝 하는 것도 파인 튜닝 하는 것도 설정 들어가는지 봐야 되고, 텐사이트로 돌아간 경우 만든 모델도 이게 뭐 결과값에 차이가 있는지 이밸류에이션 하는 것도 있어야 될 거고, 어쨌든 엔비디아를 믿지만 그래도 모델 직접 서빙하기 전에 테스트 필요하고, 모델이 이제 엣지 디바이스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 이 전에는 뭐 정확도, 어큐러시, 뭐 AUC, 뭐 프리시전 이런 거는 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엣지 디바이스 돌아가면은 실제로 모델이 돌아갈 때 그냥 넣은 거랑 텐서RT 써갖고 성능이 바뀌었는지 얼마나 바뀌었는지 필요하잖아요. 그런 음, 평가가 엣지 디바이스에서 행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평가 지표가 바뀌겠죠. 평가 지표가 엣지 디바이스에서 하는 평가 지표랑 우리가 ML 모델 트레이닝하고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데서 하는 그 평가 지표가 바뀌겠죠. 그래서 제슨 나노 맥스웰 버전을 썼었는데, 램 4기가짜리였나 2기가짜리였는데, 텐서 RT로 변환하기 전후에 뭐 모델에서 카메라를 붙여놓고 카메라로 계속 이 카메라에다가 물체를 계속 찍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마우스 같은 걸 이렇게 해서 찍어서 마우스의 중심 위치가 이미 캠 화면에서 캡처되는 이미지에서 중심 화면이 마우스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계속 얼마나 어떻게 바뀌는지를 추적하는 이제 모델을 훈련했었는데, 그때 사과였던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추적하는 모델을 했는데, 이게 계속 카메라에서 이미지를 찍어갖고, 그 모델에다가 집어넣고, 추론한 결과를 다시 뱉어내갖고, 그, 그, 마우스의 그 위치를 화면에다가 찍어주는 것까지가 이렇게 일련의 모델의 이제 엣지 디바이스에서 모델 서빙하는 모델이 실제 돌아가는 거였는데, 텐서할때 안 쓰면
이미지를 읽고 추론하고 화면에 추론한 결과를 화면에 다시 뿌려주고 요거 하는데 계속 렉이 걸릴 수밖에 없죠. 이미지를 읽고 쓰고 하는데 텐서알티 쓰면은 그 렉이 확실히 훅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거는 그 온디바이스 기기에서 텐서알티 썼을 때 안 썼을 때 비교인 네, 거예요? 그런 거죠. 그렇죠. 그건 모델이 뭐 얼마나 가벼워졌고 뭐 정확도가 유지되는지는 이런 거는 서버 단에서 해야 되는 거고 이 모델이 실제 온 디바이스에서 돌아갔는데 돌아가니까 텐서알티 적용하기 전후로 성능이 체감 성능이 예를 들어 FPS가 훨씬 바뀌겠죠. 왜냐면 모델 인퍼런스 할 때 결과 나오는 시간이 달라지거든요. 훨씬 빨라지는 걸로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빨리 나오니까 화면에 추려줄 때도 화면에 그 좌표를 점 찍어주는 것도 훨씬 빨리 해주니까 이 FPS가 올라가서 이 화면에서 얘가 그 마우스의 위치를 이렇게 따라가는 게 좌표가 움직이는 게 훨씬 부드럽게 보이더라고요. 그때 놀랐던 게, 이 제슨 나노 그 맥스웰 버전 제슨 나노면 제일 그레이드가 낮은 그 보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카메라로 찍은 이미지 갖고 이걸 할 수 있다. 그리고 텐서 RT를 쓰면 훨씬 부드럽게 이게 나온다라는 거를 보니까, 되게 놀라웠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성능을. 그때 지금 음. 성진님 거 발표에 아마 있을 건데, 그때 저는 무려 모델도 두 개를 동시에 인퍼런스를 돌렸었어요, 그때도. 화면에서 보여주는 이미지에서 이 마우스를 인식하는 모델이었나 하고 그다음에 마우스의 위치를 쫓는 모델이었나 뭐 어쨌든 모델 두 개를 동시에 돌렸거든요. 음. 그래갖고 근데 이제 이런 뭔가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나눠서 인퍼런스 첫 번째 모델이 인퍼런스하고 두 번째 모델이 인퍼런스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프로세스 두 개를 동시에 띄워놓고 썼는데도 생각보다 잘 돌아가네 막 이랬었거든요. 음. 그게 그 자동차 그 조그만 미니 네. 카에 전기로 그 배터리로 돌아가는 미니 카에 카메라 달고 제스 나노 보드 달고 해서 이 카메라 앞에 보이는 물체를 따라가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예제였는데 제슨봇 예제였는데 생각보다 잘 따라오고 잘 인식하고 해서 네. 놀랐던 것 같아요. 한번 발표를 계속 하시면 될 것 네네.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계속 진행하시죠. 예, 그 좋은 코멘트 이제 신책임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텐서 RT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익스큐터는 이제 실시간 추론이 이제 실행될 수 있게끔 진행을 하는 거고요. 온 디바이스, 엣지 디바이스에서.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파이프라인에서 이제 그 TREXC가 이제 모델 최적화 및 플랜 변환, 아까 플랜 변환이 이게 플랜이 이거 아웃풋 엔진의 플랜 파일로 바뀌기 때문에 이 말을 해준 거고요. 그래서 컴파일링을 여기서 수행을 해주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단일 멀티 모델 추론 및 평가량 평가가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가능하고 이제 모델 및 추론 결과를 시각화까지 할 수 있는데 이게 TREX가 이제 또 시각화까지 이게 성능 평가한 걸 이제 시각화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저만 안 들리나요? 끊겼네. 인터넷이 네, 끊겼나? 저도 안 들립니다. 잠깐만. 방에 아닌데, 있으신데? 뭔가 마우스 표시가 이상하게 돼 있는데? 화살표가 돼 있는데? 위치가, 포인터가 멈춰 있는 거 보면은, 아, 인터넷이 끊기거나, 그러네요. 끊겼네. 끊겼네요. 뭔가. 음. 집이 아니신가? 카페나 뭐 그런 데인가? 네. 예, 예, 예. 요거가 뭘 말하는 거죠? 텐서알티요? 이거 도커 안 깔아도 되고 그냥 깔아서 하셔도 돼요. 이거 왜 쿠다 까는 거 같은 것처럼 까는 거거든요?
예. 뭐 까서도 되고 같은데 뭐 보통 엔사이트 이런 거는 쿠다 디벨롭먼트 그 패키지 안에 다 SDK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요즘은 직접 쿠다를 안 깔잖아요. 이게 요즘 국가 진짜 막 깔고 그냥 드라이버 깔면 알아. 쿠다 다 깔고 뭐 파이터치나 이런 거 깔면은 그 쿠다 읽는 뭐 파이썬 라이브러리도 지가 알아서 다 까니까 내가 쿠다를 직접 깔 일이 없는데 원래 쿠다를 엔비디아 사이트에서 받아서 깔면 그 안에 이 엔사이트나 이 트랙스 이런 것도 아마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을걸요? 따로 내가 제슨용 뭐 따로 까는 게 아니고 제슨은 제슨대로 제슨 제트팩이 따로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슨용 OS랑 그런 거 들어가 있지 아마 텐서알티는 그거에 안 들어있고 그냥 쿠다 SDK 깔면 그 안에 텐서알티랑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공식 텐서 도커 이미지는 있네요. 아, 뭐, 그걸 쓰셔도 되고. 우리가 뭐, 도커, 그냥 도커를 쓰시고 싶으면은 그렇게 써도 상관없고, 그 도커 컨테이너 올릴 때만 GPU 연결하시면, 음, 그러면은 뭐, 똑같이 안에서 돌릴 수 있죠. 그, 어쨌든 모델을 변환하고 하고 그러려면은 공간도 필요하니까 도커 컨테이너 안에서 하지 않고, 그 쉐어 폴더 하나 만들어서 호스트랑 같이 공유하는 데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땡겨보고 있어요, 지금. 어, 용량이 좀 나가네. 뭐 옛날에 쿠다도 저기 뭐지, 꼭 엔비디아 GPU 안 깔아도 쿠다 쓸 수 있었거든요. 음, 그 옛날에 그 기본으로 디폴트로 쿠다 에뮬레이션 하는 기능이 있어갖고, 쿠다로 코드 짜도 GPU 없어도 그냥 로컬에서 CPU, 깡 CPU로 돌려갖고, 이게 코드가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할 수 있고 막 그런 식이었어갖고, 그 텐서 RT가 GUI를 제공해줘요? 이거 책에도 그렇고 제 기억에도 그냥 커맨드 라인에서 했어요. 근데 이제 아, 여기 책에서 나오는 GUI는 저 엔사이트나 그런 프로파일링 도구들은 이제 GUI로 제공되거든요. 음, 그래서 그것들을 뭐 써갖고 성능 향상이 얼마나 됐는지 이런 거 눈으로 이제 볼 수 있을 거예요. 어, 예. 일단은 깔았는데, 텐서 RT도 되게 그러니까 오래된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툴이라서 음, 충분히 좀 많이 잘 돼 있고. 텐서티 돌리는 그 엣지 디바이스도 있고 하는 그런 환경에서는 뭐 사실 GUI를 쓸 필요가 별로 없으니까 터미널로 그냥 와이파이로 접속해서 동일하니까 좀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접속하시는 좀 시간 뭐 걸리실 것 그러시죠. 같은데. 예, 예. 예. 10시 한 5분에, 10시 10분에 시작할까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면 이제 텐서 RT 뭐 이 약 그 이름을 보면 그냥 텐서 RT 익스큐션 하는 거를 이제 커맨드 라인으로 만들었다 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고요. 이게 커맨드 라인으로 뭐 이게 그 텐서 RT를 돌아가게끔 만든 게 TR TRTX TR 아, TRTXC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하는 일이 아까 말했던 그 모델 엔진을 만드는 거고 아까 이거 뭐라고 했더라? 오닉스 가지고 이제 모델을 만드는 거고요. 인풋을 오닉스를 받아서 모델을 엔진 엣지 디바이스에 돌아갈 수 있는 엔진을 만드는 거고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쓰냐면 이 이름 그대로를 커맨드 라인에 친 다음에 여러 가지 옵션을 넣어서 하면 수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오닉스 파일 명을 여기다가 치고 싶으면 아규먼트에 오닉스 이걸 치고 모델명은 그 오닉스로 만들어진 모델명 이름을 넣어주는 거고 뭐 이게 아까 뭐 카페로 만든 모델인지 아니면 또는 이제 텐서플로우로 만든 모델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모델을 만든 텐서플로우로 했던 이런 모델 이름을 넣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아까 엔진 이름이 이제 닷 플랜으로 이 확장자가 떨어지게 됐는데 이제 그 확장자 이름을 이 엔진 이름을 뭘로 정할지 뭐 등등 이런 입력 파일들을 넣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이제 모델 경량화 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플로트를 뭐 32비트를 16비트짜리로 뭐 바꿔준다거나 인트 에잇으로 뭐 바꿔준다던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조합들을 그 또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뭐 디테일은 다 그 파악을 하진 않았으나 이런 것들을 쓰면 이제 뭐 GPU에서 어떻게 구조적으로 그 그 최적화할지 또는 이제 몇 번 돌아가면서 이제 벤치마킹을 해 볼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GPU 스트림 개수, 최적화, 그래프 최적화 사용, 뭐 등등 뭐 이런 프로파일링을 또 벤치마킹 프로파일링에 대한 옵션을 또 지정해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벤치마킹도 가능하다. 이걸로 하면 이제 아까 텐서플로우가 어, 엔진을 만들어서 인퍼런스를 되게 하고 경량화시키고 뭐 최적화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 저희가 옵션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벤치마킹까지 넣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게 되면 이제 프로파일 엔진이 만들어져서 이제 프로파일링이 나올 텐데 아까 말한 이걸 갖고 이제 그래프로 그런 이 비주얼하게 표현해 주는 게 TREX TREX라는 게 이런 그래프화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게 다양한 그것도 커맨드 라인하고 옵션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개를 패스를 하고 이제 정밀도가 레이어마다 얼마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 또는 이제 이런 등등 이제 아까 이렇게 정했던 벤치마크에 대한 그 파일들이 제이슨 파일로 만들어진 걸 이제 그래프화 시켜주는 게 이제 TREX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N 사이트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GUI 버전이고요. 지금 여기 보여지는 건 CPU랑 GPU가 시간에 따라서 메모리 사용량이나 API 호출 등의 정보 등을 이게 다 수집해가지고 병목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걸 확인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컴퓨터에서 뭐 CPU나 GPU 활용량이나 메모리 사용량 뭐 이런 거 보는 것처럼 뭐 이런 걸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줄 수 있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 그 커맨드 라인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SYS 이걸 깔고 엔사이트를 깔고 나서 NSYS 프로파일 뭐 여기에 관련된 다양한 여기 설명된 옵션들을 쳐주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그 프로파일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텐서 RT를 쓰면 결론은 이제 엣지 디바이스에서 활용할 수 있고 최적화 되게 경량화돼서 인퍼런스 전용으로 만들어 줄 수 있고 이걸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모델이 그 이제 벤치마킹이랑 시각화까지 할 수 있게끔 그 텐서 RT의 이게 보조되는 이런 것들이 를 써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준비한 거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실제로 그러면 저거 뭐 텐서 텐서 그걸 쓰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그 최적화는 맨 앞단에 텐서. 예, 그 실행 파일 이름이 텐서 뭐 RT 익스큐터 뭐 해서 그러면 그 그때 T 예. 그때 오닉스 모델 넣고 뭐 벤치마크용 데이터 넣고 뭐 각종 파라미터 넣으면 이제 걔가 이제 그 최적화된 게 떨어지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그걸 이제 확인을 텐서 TRX execute C 이거 커맨드 라인화 된 걸로 텐서 RT를 거의 대부분을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어, 어. 그 그걸 갖고 이제 시각화랑 이제 CPU 사용량 같은 걸 이제 벤치마킹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근데 그 예. 과정에서 실제 실물 보드가 필요한 건 맨 마지막 거에만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GPU랑 CPU 그 전체 사용량 이런 걸 확인하는 거는 아까 맨 GUI 마지막. 마지막 응. TR
그것만 EX인가? 예, 예. 필요하고 그것만 쓰고, 앞단은 그냥 그 컴퓨터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냥 그러면 굳이 보드 안 사고도 일단 해볼 수 있겠는데? 예, 그게 이제 쿠다 커널인가? 그걸로 안 쓰고 그냥 실행을 할 거면 그, 그러네. 그 텐서 RT를 가지고 우리가 네. 컴퓨터에서도 돌아가는 것 같고 이걸 갖고 하면 이제 인퍼런스만 전용으로 컴퓨터에서 쓰고 싶다고 했을 땐 오히려 컴퓨터에서도 그 뭐냐 이걸 하는 게 이걸 만약에 인퍼런스만 최적화해서 빨리 돌리고 싶다고 하면 컴퓨터에서 음, 써도 무방할 걸로 보입니다. 이제 음, 우리는 이제 추론도 하고 학습도 하고 막 하면서 왔다 갔다 할 음. 거면은 이게 부적합하고요. 예. 네. 인퍼런스 전용으로만 빨리 돌리겠다. 이거면은 그 텐서 RT가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의견 있는 질문 있으세요? 다른 분들? 자, 네. 주시면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드디어 고생하셨습니다. 덕분에 마무리가 잘 됐네요. 마지막 챕터까지. 그리고 이제 요걸로 끝날까 했는데 혹시 이종원